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제14강 인권과 직업윤리 5부 근골격계 질환 치료 그리고 스트레칭,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이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출발! 자, 근골격계 질환 치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요. 발병 단계별 특징이 있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작업 중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하룻밤이 지나면 증상이 없어지고요. 작업 수행 능력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때예요. 근데 통증은 며칠간 지속돼요.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작업 중에 통증을 느끼고 또 하루 자고 지나면 괜찮아지고 근데 또 일하면 다시 통증을 느끼고 이런 통증들이 며칠씩 지속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자고 나면 증상이 없어졌는데 하룻밤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반복 작업 능력이 떨어지고요. 몇 주 또는 몇 달간 지속됩니다. 작업 수행 능력이 그대로였는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요. 휴식 중일 때도 아픈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냥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죠. 하루 종일 통증이 있고요. 이러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일을 그만두시게 되죠. 아파서 결국 일을 못 하시게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벼운 작업 수행도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어깨였다. 그러면 팔을 드는 동작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할 수가 없죠. 일을 그만두게 되겠죠. 그러나 일을 그만둬도 몇 달 또는 몇 년간 이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요. 그러면 3단계 때 병원을 찾아가면 이때는 진행이 너무 됐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면 완전히 다 낫느냐? 그렇지 않고요. 또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근골격계 질환은요. 초기 치료 방법과 급성기 이후 치료 방법이 다르답니다. 그럼 먼저 초기 치료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손상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즉 하루에서 3일 정도는 우리가 초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이후는 4일부터는 우리가 급성기 이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목을 삐었다든지 어깨에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쉬는 겁니다. 통증을 느꼈을 때, 다리를 뼈을 때, 손목을 뼈을 때 무조건 최고는 휴식을 취하는 게 최고입니다. 휴식을 취한다는 건요. 그 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해야 빨리 낫습니다. 자, 외상을 조절하고 외상은 외부의 상처잖아요. 상처가 있을 때 자꾸 움직이시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자, 손상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움직이면 주변의 조직들도 같이 손상을 입을 수 있겠죠?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멈춰라입니다. 쉽니다. 이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뭐를 하래요? 냉찜질을 하랍니다. 그럼 초기가 아닌 그 다음에는요. 온찜질을 하라고 나오겠죠. 자,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서 손상과 부종을 감소하는 겁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외상을 입었어요. 근골격계에. 그럼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을 하겠죠. 이게 손상 부위라고 해봅시다. 근데 외부에서 세균이나 이런 애들이 병원성 물체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부위를 지나가는 혈관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혈액이 몰립니다. 많이 몰려요. 그래서 혈액 속에서 백혈구 같은 애들이 막 빠져나가가지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야, 나쁜 놈 들어왔대. 뭐야라. 그래서 일로 다 가갖고 여기서 전쟁 지역이 돼요. 그러면 전쟁 지역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열이 납니다. 예, 열로 태워 죽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열이 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부위에 액체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부종, 붓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백혈구나 기타 여러 가지 시체들이 막 난무하면 노랗게 보이는데 그건 이제 고름이 되는 거고요. 고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액체가 있어서 퉁퉁 부으면 부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부으면서 이 조직 있는 부위가 아파요. 통증이 생기는 거죠. 열이 나고 부종이 있고 통증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증이 말이죠. 견디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열이 너무 뜨거우면 주변의 조직들을 또 손상시킬 수도 있겠죠. 이 부종도 마찬가지로 주변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찜질을 해줘요. 냉찜질을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혈관이 좁아져요. 수축해요. 그러면 일로 지나가는 피의 양이 줄겠죠. 그러면 이쪽에 부종이 좀 가라앉으면서 동통도 없어질 것이고 차가운 걸 댔으니까 열도 식히겠죠. 아주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냉찜질을 해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 냉찜질을요 계속 하고 있으면요 이 부위의 조직이 죽어요. 동상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예 피가 안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상 안 걸리게끔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냉찜질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피가 흐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시간에 한 번 정도만 냉찜질을 해줍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치료 때는 우리가 냉찜질을 해준다 방금 이유를 알아봤어요. 예를 들면 손목이 뼈다 이럴 때. 그런데요, 만성 통증인 경우가 있어요. 아예 이거는 만성 관절염이야. 오래도록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면요. 온찜질을 해줘야 합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은 늘어날 것이고 그쪽으로 혈액순환은 더 잘 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사실은 조직의 손상을 더 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도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지나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단 붓기를 좀 가라앉히고 열을 식히고 통증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해주는 거고 요 세 가지가 좀 잡히면 그때 온찜질을 해주는 겁니다. 만성 관절염 같은 만성 통증에는 무조건 온찜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삐었다 하더라도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바로 온찜질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고 의사한테 갈 정도까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저렇게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하지 않는다. 열감이 없다. 그러면 온찜질이 더 빠르게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는 압박입니다.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기 위해서 눌러져 버리는 거죠. 여기에 액체가 너무 많아? 그러면 눌러서 더 이상 붓지 못하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눌렀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줄어요. 그래서 통증이 감소합니다. 움직이면 더 아프죠? 근데 안 움직이게 해주니까요. 근데 압박만 안 움직이게 해주는 건 아니죠. 5번에 보면 고정 있죠. 고정도 부목 같은 걸 대고 고정을 하면요.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통증도 줄고 근육 경련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올리기예요. 뭘 올려요? 손상 부위를 올리는데 뭐보다 높게?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종이 감소한답니다. 잠깐만 설명하자면요. 심장이 있잖아요. 자, 우리 몸이 있고 심장이 있어요. 근데 팔을 아래로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피가 나와가지고 밑으로 아주 잘 흘러가요. 중력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팔을 위로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피가 나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자, 피가 잘 안 쏠리겠죠? 따라서 붓지도 않습니다. 액체가 가야 그 부위에 액체가 많아지면서 붓는 거잖아요. 근데 높게 유지하면 붓는 것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냉찜질은 온도를 낮춰서 붓는 걸 막았다면 얘는 아예 혈액 자체가 가지 못하도록 위로 좀 올려놓는 거예요. 잘 가지 못하도록. 자, 그 다음에 6번은 약물인데요. 약물은 이제 이게 통증이 있다 보니까 진통제를 먹어주고요. 그리고 근육 이완제 이런 것들을 먹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급성기 이후 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치료 이후에는요. 첫 번째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해줍니다.
이때 온열 치료, 전기광선 치료, 견인요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과다 스테로이드 주사 시 건이 약화되어 쉽게 파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때 건은 뭐예요? 힘줄이죠. 스테로이드 주사를 과도하게 맞았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힘줄이 약화돼서 쉽게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주사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술 증상이 악화되거나 감각 장애가 생기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전신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을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몸을 쭉 펴거나 굽혀갖고 근육을 막 이완시켰다가 수축시켰다가 하면서 몸을 좀 유연하게 해주는 맨손 체조죠. 그러면 통증과 관절 구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계속 했었는데 목적을 보자면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연성을 증진시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3번,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운동신경을 촉진시킨다. 나이가 들면 운동신경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신경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 촉진 및 기분 전환. 자,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별을 있는 대로 한번 막 넣어봤어요. 별표 곱하기 100만 개 하셔야겠죠? 중요합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가 됐답니다. 첫 번째, 같은 동작은 몇 회 반복? 5회에서 10회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서는요, 쉬지 않고 하면 무리가 돼요. 외우기도 참 쉽게 5회에서 10초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자, 같은 동작은 반복해줘야 되고요. 5번 이상.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서는 쉬어줘야 되는데 5에서 10초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빠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천히 안정되게 실시하셔야 되고요. 호흡은 몰아서 한꺼번에 쉰다? 그럼 틀려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자, 4번. 통증을 느끼면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범위에서 실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되는 이유는요.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번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칭된 자세로 몇 초 동안 유지를 해야 되냐면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령을 셀 때, 자, 스트레칭을 딱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8번씩 2번 셌으니까 16 센 거죠. 근데 좀 빨리 셌기 때문에 이게 한 10에서 15초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다른 건 5에서 10이었는데 얘만 10에서 15초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복인데요.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실시한다. 되셨죠?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트레칭은 상하 좌우 균형 있게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한쪽만 발달되지 않게요. 되셨죠? 자,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감염 예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차원에서의 할 일과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있는데요. 기관 차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요. 그에 따른 감염성 질환에 따른 적절한 보호장구, 여기서 보호장구라 함은 마스크나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드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네, 필요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센터 같은 데서는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요.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나의 질병을 대상자에게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독감에 걸렸다? 그럼 일주일 쉬셔야 되고요. 장염에 걸렸다? 한 2, 3일 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에요. 요양보호사가 옮을 수 있으니까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감염됐을 때 더욱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쵸? 따라서 요양보호사는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에 접촉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다만 임신한 요양보호사 경우에는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는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요양보호사의 아이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환에 걸린 사람과 접촉해서 감염이 되면요. 뱃속의 아이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중단해야죠. 이때는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겠죠. 네 번째, 손을 자주 씻고. 자, 손을 자주 씻는 게 가장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위생은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환은 결핵입니다. 결핵은요, 원인이 뭐냐면 결핵균 때문이에요. 우리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균일 수도 있고요. 곰팡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레일 수도 있어요. 동물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기타 화학물질 같은 것도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핵균은요. 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세균입니다. 세균. 되셨죠? 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는요.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쓰고요. 세균에 감염됐을 때는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곰팡이에 감염됐을 때는 항진균제를 사용하고요. 자, 벌레는 살충제를 쓰거나 하겠죠.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 자,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그런데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핵에 감염됐어도요. 면역력이 좋을 때는 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얘네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건강을 잘 챙겨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자, 우리가 결핵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또는 2, 3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또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결핵 감염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걸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결핵은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2주에서 4주 이상 있다가 가셔서 검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기 전염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서비스를 지속합니다. 이때 공기 전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요. 손으로 대상자의 기침이 묻어있는 어떤 물건을 만져서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도 착용하십니다. 그리고 침구는 일광 소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결핵균은 산, 알칼리, 건조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햇빛에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침구 같은 걸 일광 소독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독감입니다. 독감은요,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아까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세균성 질환이었죠?
근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발열,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고요.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인두통, 코 막힘,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관리법이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주셔야 되는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연 1회씩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감이 가장 잘 발병하는 때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한 10월쯤에 미리 맞으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자,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러면 대상자랑 접촉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일주일 정도 무조건 휴식하셔야 됩니다. 독감 증상이 생긴 후에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질환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입니다. 장염은 뒤에 염자 붙은 건 다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요. 자, 그럼 증상은요. 구토, 오한, 복통, 설사가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리고 근육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감염이 된 경우에는요.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감염성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2, 3일간은 음식 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어떻게 발병되니까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는 데서 발병이 되거든요. 혹은 오염된 물 때문에 발병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음식 조리에 참여하면 음식을 통하여서 감염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특히 굴 같은 해산물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옴입니다. 옴은요,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이에요. 이 진드기는 벌레예요, 벌레. 자, 그래서 아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걔네가 아닌 이제 진드기는 벌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옴벌레라고도 하죠. 더운 기온에서 활발한 옴진드기 특성상 언제? 여름철에 옴 환자가 많습니다. 감염력이 정말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대상자는 물론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한 자는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재수 옴 붙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너무 안 떨어져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되셨죠? 네이미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 후에 건조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세탁 후에 3일간은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드기가, 옴진드기가 사람한테 떨어져서 한 72시간까지, 즉 3일 정도는 그냥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살아있을 확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일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탁이 어려운 것은요. 3일간 어떻게 해요? 햇볕을 쬐줍니다. 아니면 아예 다리미로 열을 확 가해가지고 다린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뜨거운 것에 벌레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자, 알레르기와 혼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을 방문 꼭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를 온몸에 골고루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옴벌레가 밤에 활동적이기 때문에 약은 밤에 자기 전에 바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시간만큼 바른 거거든요. 또 이 약을 너무 오랫동안 발라놔도 안 돼요. 그래서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으면 적절하십니다. 옴약은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었지만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적절한 처방약을 받아서 바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니입니다. 자, 머리니는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살충 성분이라면 벌레를 죽이는 거잖아요. 머리니가 벌레니까 아주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요, 머리는 다 죽어요.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면 될 것을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를 해야 돼요. 샴푸로 다시 머리를 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석회 때문에요. 우리 이가요, 암컷이 3개월간 숙주에 살면서 300개의 석회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석회는요, 살충 성분에 굉장히 강해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깨어났을 때 다시 살충제를 써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 재치료가 필요하고요. 침구류, 머리빗, 모자, 브러쉬, 수건 등을 공동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떨어져 나온 머릿니는요, 한 이틀 정도 생존하기 때문에 이런데 묻었다가 다시 재감염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치료 2일 전에 착용한 의료 침구 등은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건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했을 때는 이제 다 죽었지만 그 전에 떨어져 나가서 살아있는 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때문에 또 재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감염되지 않게 미리 떨어져 나온 애들도 죽여야 하는데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은 얘네들이 죽습니다. 예, 뜨거운 물에서 5분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염된 대상자가 앉거나 누운 바닥과 가구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서 혹시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애들을 다 글로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되셨죠? 자, 1단원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근골격계 질환 치료, 그 다음에 전신 스트레칭, 요양보호세 감염 예방,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